네, 안녕하세요. 땅끝TV 하이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생각해봅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문재인이 작년 12월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했습니다. 문재인의 이 발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워낙에 유명하고 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반인륜의 극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했습니다라는 이 발언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1934년 10월부터 1935년 10월까지 중국 공산당인 홍군이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뚫고 약 370일간 9,600km의 거리를 걸어서 예난이라는 지역으로 탈출한 대장정, 그리고 이때 함께한 조선 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스스로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영복이고 한 사람은 리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리영이라는 사람이 마오쩌둥의 마오이즘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리영이가 쓴 저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문재인이 아마 리영이의 저서를 보고 이런 발언을 했을 겁니다. 이 발언을 문재인 입장에서 풀어보자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포위망을 뚫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멀어도 공산사회주의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그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정말 경악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도 부르죠. 모택동은 스탈린의 소련을 따라서 발전을 계획했었는데 이제 이걸 2차 5개년 계획이라고 부르거든요. 스탈린으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았고 소련의 기술자를 들여와가지고 연 20%대의 고성장을 추구했을 정도로 욕심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과한 원조 요청에 스탈린이 질려버릴 정도였습니다. 뭐 그러다가 스탈린이 뒤지고 흐루쇼프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요. 이 흐루쇼프는 스탈린하고는 다르게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였어요. 뭐 당연히 모택동은 격하게 반발했겠죠. 그래서 중국은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흐루쇼프를 만만하게 본 모택동은 이번 기회에 소련을 꺾고 사회주의 국가의 대가리가 되려고 했어요. 하이바 말고요. 대가리. 아무튼 그 모택동은 사회주의 국가의 대가리가 되려고 했는데 때마침 흐루쇼프가 미국과의 경쟁을 선포했거든요. 여기에 자극받은 모택동은 영국을 경쟁의 대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7년 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 모택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약진 운동입니다. 대약진 운동이 남긴 참담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새겨야 하는 교훈은 지도자의 비중이라는 거예요. 수억에 달하는 중국 인구도 단 한 사람의 광기에 의해서 걸레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작 수천만의 우리나라는 뭐 애써 가늠할 필요도 없겠죠. 이 대약진 운동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칠할 연병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인민공사를 설립해가지고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모택동은 중국 건국 후에 약 200만 명을 숙청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국정을 장악하고 그리고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토지를 분배하고 모든 가진 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빈군기에 농민들의 주수입원이었던 각종 간의 수공업들도 모두 금지되었어요. 당시에 금지되었던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고 팩트거든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금지했고, 협동농장 유지를 위해서 인구이동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마음대로 여기저기 오가지 못하게 했어요. 말하는 저도 막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게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을 폐쇄했고 급식소로 개편했습니다. 급식소. 다 같이 밥 먹는 곳. 다 같이 밥 먹는 급식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숟가락이고 냄비고 젓가락이고 그릇이고 소치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금속류를 다 수거해갔습니다. 일체의 개인 취사도 금지되었고 식사는 오로지 급식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아요. 이런 걸 어기거나 반대할 경우엔 반동분자로 몰려서 처벌을 받았어요. 정말 웃기고도 충격적인 점은 개인이 취사를 하면 음식물을 저장하게 되고 이렇게 확보된 음식을 통해서 계급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논리를 모택동에 실제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미친 거죠, 이거는. 정부 여당에서 헌법에 명시하려고 했던 토지개혁안이 이것과 얼마나 달랐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세계 역사가 좌파의 허구와 공산사회주의의 한계를 증명하고 있듯이 모택동의 이러한 개혁 조치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대비책도 없었다는 것에 있어요. 실패를 대비했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인구이동 금지라는 것은 지금도 중국의 호구제라는 명칭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층을 이동하거나 가난을 끊어낼 만한 수단이 없는 사회죠. 중국이 그런 사회입니다. 문재인 역시도 이런 사회를 꿈꾸는 겁니까? 하긴 뭐 40페이지도 이런 것 중에 하나죠.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도 정당하게 노력해도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난을 끊어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로또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행운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보편적이라 할 만한 가난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부정되는 사회가 지금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호구제라는 것은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서,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서 생활해야 한다라는 제도입니다. 이걸 어기면 불이익이 따르죠. 사실 중국의 고대 시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던 겁니다. 출생의 순간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계급투쟁하는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이 뻔하고도 심각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지 진짜 궁금해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국 미개하죠. 바퀴벌레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랄 연병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규모 용광로를 만들어서 대형 공장을 대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규모 용광로를 만든다. 이 용광로를 토법고로라고 부릅니다. 당시 중국의 수준으로는 대형 용광로를 통한 철강 생산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소형 용광로를 다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철강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대약진 운동의 폐해 중에 절대악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이 토법고로라는 것입니다. 스탈린 사후에 흐르쇼프가 집권을 하자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방이 없어진 겁니다. 소련하고 경쟁은 해야 되겠는데 뭐 그렇다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물량으로 경쟁을 하겠다. 대량 생산으로 경쟁하겠다. 모택동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철강 생산에 아무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농민들이 무려 1억 명 가까이나 동원되었습니다. 그럼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할당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온갖 다양한 금속류들이 다 필요했죠.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토목고로에서 불순물 가득 머금은 그런 잡철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각종 농기구들까지 죄다 수거해갔어요. 설령 이 토목고로를 통해서 다량의 철을 생산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모택동이 이런 짓을 벌인 이유가 있는데요. 나름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중일전쟁 기간 중에 홍군이 일본군의 척탄통을 이 토목고로를 이용해가지고 철로 이렇게 생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토목고로를 대량으로 만들었던 건데 엄청난 비약이죠 이게. 왜냐면은 이 일본군의 척탄통이라는 것은 애초에 강철로 정제된 제품이란 말이죠. 불순물이 없는 강철이에요. 그걸 다시 녹였으니까 당연히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지랄 연병은 제사의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저 새는 해로운 새다예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사해란 벼나 이삭을 쪼아먹는 참새를 비롯해서 쥐, 파리 뭐 등등의 해충을 뜻해요. 생산량과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명분이었지만 알다시피 참새만 죄다 잡아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해충들이 대거 번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랄연병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당시 모택동 주변에도 비전문가들만 득세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첸쇠썬이라는 박사입니다. 이름도 무지하게 어렵네요. 이 박사가 무려 칼텍 교수를 했어요. 문제는 농업 분야에 종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농업과는 단 1도 관련이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박사라는 사람이 모택동에게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벼를 빡빡하게 심으면 되겠다. 작은 땅에 벼를 더 많이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더 많이 심으면 더 많은 쌀을 얻는 거 아니냐. 단순히 생산량 증가분만을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웃기게도 모택동은 이 제안에 신묘한 계책이라면서 극찬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따리를 틀고 있는 쇼 연출 전문가의 조언에 문재인이 무릎을 탁 치며 고래 바로 이기야. 이렇게 감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생산량이 증가할 리가 없죠. 상식의 범주에도 들지 못할 수준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외교 참사라는 말이 끊이질 않았었죠. 사강대사의 전문 외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동네 병원장 수준의 인물에게 공립의료원장을 맡겼죠. 동시 통역사가 국가 외교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이 다 그래요. 조직을 이롭게 다스리지 못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법부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죠.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대가리도 그렇습니다. 대가리. 네. 대가리란 말이 여러 번 나오네요. 네. 고의로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라면 이 마오쩌둥의 대장정이라는 것은 뭐 문재인에게는 바른 말일 수도 있겠네요. 대장정. 뭐 마오쩌둥 주석의 대장정 이렇게 칭송할 만도 하겠네요. 그죠? 잠시 중간 요약을 위해서 여기까지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중국을 건국했어. 그리고 성장도 시킬 거야. 대단하지? 놀랍지? 근데 그러려면 니들이 속도를 좀 내줘야 하고 적절하게 희생도 좀 해줘야 돼. 대신에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협조 좀 해줘. 가만히 보면 이건 틀림없이 시진핑의 중국문과도 똑같습니다. 시진핑의 슬로건이고 문재인이 동행하겠다고 선언한 중국몽이 분명하죠.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진 자들은 다 내놔야겠지. 집에 뭐라도 쌓아둬선 안 되는 거야, 그지? 부는 공평하게 배분할 테니까 우리가 다 걷어갈게. 인민 여러분, 국가가 공짜로 밥을 먹여줄게요. 급식소에서 밥 먹으면 식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걷어간 모든 금속류는 토복고로에서 다 그냥 버려졌습니다. 제4의 운동의 여파로 생산량은 급감했죠. 참새만 죄다 잡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대기근까지 겹치면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이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급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모르겠다. 니들이 각자 알아서 밥 해먹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숟가락 없는데 밥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걷어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택동의 공산당은 대약진 운동을 펼침에 있어서 노약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나고 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주저없이 숙청했죠. 지랄 연병을 거치며 불평이 막 엄청나게 쌓이니까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맞아 죽고 굶어 죽으니가 최소 3천만에서 최대 8천만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수두룩합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심지어는 임산부도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불평하는 이는 발가벗겨서 얼음판 위에 세워서 방치하거나 또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일을 하지 못할 만큼의 어린아이들은 각지의 고아원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 또한 관리자들의 부정부패 속에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1960년에는 신양사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택동이 신양의 식량을 수탈하면서 자행한 학살극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학살극입니다. 이 당시에 해당 마을에 최고령자가 고작 40대 초반이었고 최연소자는 7살이었어요. 신생아가 태어나지 못했고 학살과 숙청에 고령의 사람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약 100만 명이 죽었어요. 신양에서 맞아 죽은 사람만 무려 7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모택동의 발언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진시황은 우리에게 크게 못 미친다. 지금 우리는 10명의 진시황처럼 행동해왔다. 단언컨대 우리는 진시황보다 더 강하다. 진시황은 460명을 생매장했지만 우리는 4만 6천 명, 아니 460만 명은 매장할 수 있다. 그리고 신양사태가 있었던 1960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형세는 대단히 좋다. 미친 거죠. 강경화가 북핵 발언할 때 묘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다 미친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먹을 게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인민 절반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나머지 절반은 굶어 죽게 둬야 한다. 나치 독일이 유태인 학살 수단으로 사용했던 이 가스실을 만든 배경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총살로 죽이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보다 효율적인 학살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환풍 시스템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스실입니다. 히물러의 작품이었죠. 진심으로 나치 독일보다 당시 모택동의 준공이 훨씬 더한 거 아닙니까? 대약진 운동에 참담한 결과로 인해서 모택동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택동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국가 주석직에서 사임했고 후임으로 그 유명한 유소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소기랑 등소평은 적극적으로 경제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차츰 효과를 보기 시작하자 모택동은 초조해졌죠. 불안해졌죠. 그래서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에 주목해서 지지층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직된 것이 바로 홍위병입니다. 선동수단이 뭐였겠습니까? 다같이 잘 먹고 잘 살자였어요. 이것 또한 시진핑의 중국몽과 똑같죠. 모택동은 사청운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조직, 이념에서 불순한 사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청소해야 한다. 이게 사청운동인데 이걸 제안하면서 유소기를 겨냥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말이 좋아 문화대혁명이지 문화대뻘짓, 문화대사변, 문화대참사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마땅하겠죠. 저는 문화대사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변이라는 단어는 동족 간의 창극을 말하는 거예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사변의 대장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무려 20-30년의 세월을 후퇴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꿈꾸는 것이 이런 겁니까? 이런 걸까요? 문화대사변은 뭐 잘 알려져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당시 중국의 광시성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천인공노할 사건 일부를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시성의 우시안현에서 무려 76명이 인육으로 먹힌 사건입니다. 훗날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금지했어요. 관련 조사에 결과 발표도 금지했습니다. 시기는 마오이즘 추종자들의 규탄 대회에서 단골 이벤트로 자행되었어요. 반동분자로 낙인 찍힌 희생자들의 시신을 부위별로 도륙해서 먹었고, 때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을 도려내기도 했습니다. 부위별로 손질된 인육은 현장에서 곧바로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86세의 한 노인은 과거 지주의 아들이었다라는 이유로 어린 소년을 칼로 살해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그 아이를 죽였소. 내가 죽인 그 사람은 적이라는 말이오. 나는 혁명을 수행한 것이고 내 가슴 속은 붉단 말이오. 마오쩌둥 주석이 이렇게 말했소.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느냐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느냐 하는 문제다.
당신이 죽으면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계급투쟁이다. 광시성에서 희생된 10여만 명 중에서 약 1000명이 인육으로 먹혔습니다. 반동분자로 찍힌 어느 교사는 학교 식당에서 바베큐처럼 구워져가지고 학생들에게 먹히기도 했고, 당시 이 지역에서는 인육을 재료로 하는 다양한 행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겨운 카니발리즘은 홍위병들 간에 내보내서 2명이 포로가 되었었는데, 이제 이후에 인민재판 결과 이 두 명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군중들이 시체를 토막내라고 막 외친 거죠. 그래서 가축처럼 도축된 시체의 그 심장을 어떤 사람이 먹어 치우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이후 100일 가까이 광시성에는 인육 광풍이 불었습니다. 모택동이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입니까? 어떤 이들은 중국 건국에 공이 있다고 하지만 이조차도 말이 되질 않아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대함의 시작이었으니까 중국 인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국의 공을 말하지만 반대로 모택동이 아닌 장개석이었다면, 장개석이었다 해도 이렇게 물고 빨고 할 건가요? 이것만으로도 답이 나오죠. 하긴 모택동이 어리석음과 무리수 탓에 중국의 경제가 역행했고 그 반사이익을 우리가 본 것은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도 우리에게 이롭죠. 문재인의 이념 편향과 실정 탓에 대한민국은 아주 조금씩 정상을 회복해 갈 것이며, 선동된 국민들 또한 깨달음을 얻게 될 테니까. 많은 분들이 개돼지 국민성에 질려서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암담한 현실에 휘청이지 않습니다. 건강만 하다면 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테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마오쩌둥의 대장정을 말하는 문재인,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는 문재인, 좌파가 이대로 문재인을 방치한다면 문재인으로 인해서 좌파에겐 거대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말이죠, 문재인이 임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 더 이로울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질리고 질려서 문재인 하나의 문제가 아닌 좌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될 테니까. 순리란 거짓은 숨겨지지 않고 진실은 가릴 수 없다는 것, 저는 이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순리란 아무리 거친 비탈을 굴러도 결국은 평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순리라고 생각해요. 힘이 들고 지칠 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인내하고 계시는데 잘 먹을 수 있고 잘 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내가 이 현실을 못 참는다는 게 말이 될까?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는 잘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씩씩하게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학진 운동과 문화대참사, 문화대사변에 관한 것은 제가 자주 다루려고 합니다. 워낙에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그 키워드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고요. 이후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수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